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7월 17일에 중기유산 21주의 유산을 해서 그 유도분만 후에 아이를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이 8월 26일 정도가 됐으니까 한 달하고 조금 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원활하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출혈이 계속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이혈식으로 출혈이 나는데 이게 언제까지 피가 계속적으로 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50일에서 60일까지는 계속 날 겁니다 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병원에서 60일, 2달 정도는 계속 출혈이 있을 거다. 계속 하혈을 하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다. 이렇게 그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피의 양이 이게 애니데이라고 했을 때 애니데이에 한 요 정도에서 조금씩만 이제 피가 나오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애니데이 하나면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양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엊그저께부터는 피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운동을 시작해서 몸에 갑자기 무리가 와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뭐 병원에 가보자 어쩌자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볼게 하고서 하루가 더 지난 게 어제거든요. 근데 어제는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간 그 출혈의 색상이 검정색에 가까워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태반의 찌꺼기가 아직 계속 나오고 있나 보다. 이게 다 나와야 이게 배도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피가 예를 들어 대형 오버나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루에 5-6개 이상을 갈아야 될 정도로 피가 계속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그 검정색이 아닌 그냥 그 월경할 때처럼 그냥 빨간색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혈을 하는 건지 생리를 시작한 건지 긴가민가한 상태였는데 왜냐면 병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생리는 거의 뭐 2달이 다 지나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30일하고 한 주 정도 더 지난 거니까 40일 조금 안 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여자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 유산을 하고 나서 나오는 출혈이 아니라 월경을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난임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월경을 시작을 해야지만 난임병원에 가서 상태를 보고 시험관을 시작할지 안 할지 뭐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담을 받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난임병원에 전화를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았는데 받은 그 상담의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상담을 가서 어쨌든 제가 재방문을 한 거잖아요. 원래는 출산을 하고 뭐 둘째를 가지러 왔어요 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임신 중기 유산을 했어요 라고 그 차트에 떠 있으니까 그리고 제 1년 동안 난임 그 담당을 해주셨던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21주까지 임신을 했다가 중기 유산을 했다. 근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거는 여기서 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고 제가 상가병원이랑 난임병원이랑 동일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떼서 하나씩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과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솔직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정확히 일어난 거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상과 선생님 그 담당 선생님보다는 그 난임 선생님이 약간 경력이 훨씬 많고 제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검사지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고 잘 전달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검사 결과지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엄청 이렇게 두꺼운 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정말 한 장 한 장씩 다 읽어보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비슷했어요. 검사지를 보시더니 이제 그 검사 결과로만 봤을 때는 그 태반과 아기에 대한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교류 접촉? 영양 공급,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점차적으로 주수마다 아이의 크기가 더 작아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면역이 17점, 그 NK 수치가 17.4였다가 21주 임신 때 그 유도분만 하기 바로 직전에 비검사를 했을 때가 28까지 엄청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에 대한 걸 보시더니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우리가 면역글로불린을 초반에 3번을 맞지 않았냐. 임신 확인하고 나서 1번 맞았고 2주 단위로 해서 2번을 더 맞아서 총 3번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NK 수치나 면역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28주까지 계속 면역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게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해결책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관 제가 9차 들어가고 혹시라도 임신이 된다면 그 28주까지 계속 3주에 한 번씩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8주까지는 혹시라도 임신이 된다면 3주에 한 번씩 계속 맞을 예정이고요. 면역이 뭐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통에 제가 결제한 걸 생각했을 때 보통 한 78만원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8주면은 한 600만원 돈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비용이 나가더라도 아기가 잘 유지돼서 출산만 할 수 있다면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28주가 아니라 출산할 때까지 맞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신이 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제 그 난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새로운 상과 선생님하고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스피린을 조금 더 빨리 복용하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크녹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초반에 크녹산을 맞다 딱 끊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그냥 맞고 어차피 면역을 맞으니까 크녹산은 계속 맞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항인지질인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까 크녹산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유도분만을 했을 때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꺼내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안에 태반 찌꺼기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주셨을 때 저한테, 제가 마취를 한 상태가 아니니까 저한테 이제 아직 안에 완벽히 이거를 제거하려고는 했는데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의 찌꺼기가 남아 있으니 다음 시험관을 하실 때 바로 하는 것보다 그 자궁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저 담당해 주시는 지금 난임 선생님, 그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전에도 제가 시험관 8차 시작하기 전에 자궁경을 하고 바로 임신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찍었었는데, 이게 자궁이라고 했을 때 이 윗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로 평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저앉았었거든요, 모양이. 근데 이거를 딱 위로 잡아주면서 이제
정상화가 된 거잖아요, 이 모양이.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때 시험관 했을 때 임신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도, 잘 유지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뭐 몸에 아직 그 유산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할 겸 난자 채취를 하고 나서 자궁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배아 이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제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조그맣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상과에서 그 유산 관련해서 원인을 알고 싶어서 검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해주셨을 때 뭐 용지를 뭐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뭐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 난임 원장님께서는 이제 검사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 정말 제 앞에서 보시면서 이건 이건데 이거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다음 검사는 이거였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상이 있고 뭐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조금 만족도가 높은 어제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저와 이제 같은 상황이고 이러한 이제 결과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임신 때 똑같이 유산이 될까봐 조금 겁이 나실 것 같아요.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서는 조금 안심이 될 텐데 뭐 결과는 나왔으나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는 처방을 다 해드리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를 얘기하니까 되게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면역은 임신 몇 주까지 계속 맞을 거고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런 해결의 방안을 알려주시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저와 같은 케이스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그 시험관 구차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 저한테 다음 그 생리할 때 다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이 8월이니까 지금 8월 말에 제가 생리를 시작한 거니까 9월 말 정도에 이제 생리가 시작을 하면 그때 그 난자를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생리 때 또 자궁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월에 자궁경을 하고 11월에 배아 이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거기 난임 그 원장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는 그 난소 나이가 조금 제 나이에 비해서 높게 나온 편이었어요. 제가 시험관을 할까 말까 처음에 고민했던 2년 전에가 1.2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때 시험관을 안 하고 그 다음 해 1년이 지나서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그때는 1년이 지나서 난소 나이가 또 더 낮게 나와서 0.98이었나 0.9였나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2에서 0.9까지 떨어진 거니까 꽤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으로 갈수록 이제 폐경이 돼서 아기를 못 낳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21주를 임신을 했고 뭐 시험관을 중간에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 기간이 한 지금 벌써 7, 8개월이 훅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가 이제 돼 가는 건데 그러면 수치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직 검사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제가 나이가 먹는 것처럼 제 자궁도 그 노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 난임 원장님께서 쉬다 오지 말고 꼭 막 1년 이렇게 텀 두지 말고 다음 생리 때 바로 와라. 그래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 빨리빨리 뜸들이지 말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럴 생각이었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시험관 고차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시험관을 할 생각을 하니 매우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시험관 1, 2차까지는 시험관 할만한데?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일리지처럼 그 약물이 몸속에 계속 남아있고 쌓이잖아요. 시험관 3차부터는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의 이 감정 기복에 막 그 휘날레가 막 어느 날은 막 여기 있었다 갑자기 올라갔다가 막 갑자기 팍 다운됐다가 진짜 감정 기복 없는 사람인데 그 호르몬 주사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사가 아프고 이런 건 솔직히 괜찮아요. 잠깐 1초 아픈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거는 그 감정의 변화.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난자체치에 진짜 너무 취약해요. 난자체치하고 나면은 집에 혼자 못 돌아오고 그냥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저는 그 마취 후유증이 좀 심하더라고요. 계속 어지러움과 구토 현상을 다음날 아침까지 해요. 그래서 계속 토하고 계속 막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 마취가. 그래서 그게 좀 무섭고 제가 자궁경 후기를 남겼는데 이거는 자궁경 시술이 아니라 진짜 수술이다 할 정도로 진짜 배에 풍선 넣고 너무 아팠었거든요. 진짜 난자체치보다 더 심한 게 자궁경이었어요. 마취해서 마취 때문에도 계속 마취 깨고 나서 오바이트를 했고 풍선을 끼면서 너무 배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풍선 크기까지 줄여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니 모든 과정과 통증과 고통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뜻 시작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1차부터 시험관 8차까지 하면서 1차부터 7차까지 단 한 번도 두주를 본 적이 없다가 1년이 되는 딱 그때 시험관 8차 때 처음으로 두주를 보고 임신을 한 거였거든요. 이번에 너무 긴 여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진짜 한 번에 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3번 이내에만 되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9차를 이제 곧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 그리고 임신 초기까진 불안했지만 임신 중기에는 솔직히 당연히 낳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기 유산은 아예 생각도 안 해서. 근데 그 임신 중기 유산을 겪으면서 아 진짜 임신했다고 얘기를 그냥 바로 뚝딱하고 낳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저희 그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형아 검사 2차 했을 때 신경관절성 고위험 나와서 진짜 대학병원 가고 막 엄청 많은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니프티 검사에서 또 고위험 16번, 22번이 고위험이 나와서 또 양수검사하고 또 그 난리를 했죠. 근데 다행히 신경관절손하고 그 염색체 이상이 정상이 나와서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주 뒤에 바로 아기가 사산됐죠. 임신 중기 유산을 해버린 거죠. 그 과정이 이렇게 막 빠바바바바바바바박 막 오면서 엄청 괴롭고 힘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이번 시험관 잘 돼서 잘 유지해서 40주 잘 채우고 아기가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하기 전까지는 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남편이랑 저도 처음에는 딩크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 너무 연애했을 때 둘 다 얘기를 원치 않네 너무 잘 맞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었고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아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저를 1년 내내 설득을 해서 시험관을 제가 시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시험관을 했을 때도 솔직히 저는 막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었고
그 임신을 하고 나서도 막 아기가 뭐 엄청 갖고 싶다 막 그런 게 없었었어요. 그냥 8차 때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이 됐네 다행이네 하는 그런 마음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했긴 했지만 그 아기가 그 태동이 오고 그런 과정을 좀 느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느끼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오. 눈물 버튼이 된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이번에 새롭게 시험관을 시작하는 그런 마인드? 생각이 조금 다르게 저번과는 다르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신의 과정을 중기까지 겪어보니 그냥 가짜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고 갖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너무 간절해져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그 임신의 기간의 경험이라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킨 게 아닌데 아무튼 저와 같은 경험이 있어서 유산을 하셨다면 NK 수치가 저처럼 너무 높게 나오셨었다면 꼭 초반에 임신 초기까지만 면역을 맞지 마시고 28주 상의를 하셔서 그 이상이라도 계속적으로 면역을 맞아서 아기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일이 힘들면 하혈 진짜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저도 임신 초기에 임신을 저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일해도 되는 건가 보다 하면서 입덧도 심한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때는 일량을 줄이지 않았어가지고 막 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임신 초기에 좀 출혈이 빈번하게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무식하게 막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미안함도 있고 내가 너무 정보를 못 찾아봤었나?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거 엽산 진짜 신경관계술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엽산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경관계혈소원이 그 고위험이 나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이게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라는 분들은 꼭 이렇게 엽산도 일반 엽산 말고 이렇게 활성 엽산 800짜리 이렇게 좀 높은 게 있어요. 이거 1000짜리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800짜리를 꼭 임신 시도하기 2, 3개월 전부터 꾸준하게 먹으면서 임신할 때도 특히 초기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임신 초기에 이렇게 엽산 함량이 높은 활성 엽산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거 안 먹어서 먹고서는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영양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험관 할 때 다른 영양제는 이제 플러스로 더 챙겨 먹어도 되는데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이거 엽산하고 비타민 D랑 비타민 D도 이렇게 1000짜리가 있거든요. 좀 함량이 높은 거.
그래서 이걸로 챙겨 먹었고, 그 다음에 진류상균, 제일 저한테 강조하셨던 게 진류상균 꼭 먹어라 이 얘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노시톨, 이거는 선택이라고 하셔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노시톨까지는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수치가 조금 이렇게 정상에서 조금 높거나 막 정상이거나 약간 이 경계선에서 휘청휘청하는 그 수치여서 영양제를 너무 많이 챙겨 먹지 말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최소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 간소하게 먹어라. 왜냐면 이제 시험관을 하면 또 약물을 쓰게 되면은 간 수치가 또 더 올라가요. 저는 임신 전에 간 수치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시험관 하면서부터 간 수치가 이게 1차, 2차, 3차, 3차 누적이 되면서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을 너무 많이 챙겨 먹지 말고 다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요렇게 간소하게 활성엽산, 비타민, 진류상균, 이노시톨 이렇게 4가지만 먹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간 수치가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종합 비타민이라던가 비타민 C라던가 뭐 칼슘이라던가 이런 건 더 챙겨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그 검사 결과에는 그런 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챙겨 먹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시험관을 하기 전에는 갑상선 저하증이 없었어요. 제가 뭐 검사를 안 해봐서 없었는지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관이 1차, 2차 할 때 항상 하기 전에 산전검사하고 시험관 하기 전에 피검사 항상 하잖아요. 그때는 갑상선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고차수로 가면서부터 갑상선 저하증이 갑자기 나왔거든요. 피검사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갑자기 갑상선 저하증 약을 먹게 됐었는데 시험관을 내가 처음부터 검사하시는 게 좋으니까 내 간 수치가 어떤지, 그 다음에 갑상선 부분은 괜찮은지, 왜냐면 이게 임신 착상 같은 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임신 유지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검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임신이 돼도 그거를 어차피 피만 뽑는 거라 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그 다음에 시험관을 할 때 너무 정보 없이 한 게 있어서 진짜 너무 준비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들이 중기유산을 겪으면서 많은 게 있어서 이런 건 좀 잘 준비를 해야겠구나,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느낀 점들이 많아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씩 더 생각나는 대로 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주저리 말하다 보니 30분이 지났네요. 다음 영상에 다시 또 킬게요. 안녕.